일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까지 이런다고. 대체 왜 다들 한국어에 미쳐 있는 거지? 여기 영국의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도쿄대 교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휩쓴 한국어의 인기는 어린아이들 위주의 유행이라며 위안을 삼았는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몰랐던 현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놀라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키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 언어문학과에서 일본어학을 담당하고 있죠. 처음에 임용되고 자부심이 정말 가득했지만 요새는 이 자부심에 금이 쩍쩍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 젊은 애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건가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냐면 학생들에게 현대 일본어의 변화 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 과제를 내주곤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예전과 달리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타나카군의 발표만 해도 그래요. 참 똑똑한 학생이라 기대가 컸는데 선정한 주제부터 당황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일 믹서의 유행과 그 영향입니다. 웬 한일 믹서? 언젠가부터 이 수업에서 한국어 언급이 많아졌는데 아예 주제를 한일 믹서로 잡다니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더군요. 그런데 주제를 말한 순간부터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다들 흥미롭다는 듯이 타나카 군을 주목하고 있었죠. 타나카 군은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걸 한일 믹서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제가 이걸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타나카 군이 칠판에 몇 가지 예시를 적었어요. 알겠다를 아라소데스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어 단어에 일본어 어미를 붙이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리고 귀엽다를 뜻하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합쳐서 키오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죠. 학생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사토군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눈이 반짝이더니 옆자리의 친구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야, 나도 그거 쓰는데. 아라소데스 완전 내 입버릇이야.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리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맨날 쓰지. 근데 마지 대박은 어때? 이것도 자주 쓰던데. 이런 반응을 보고 타나카 군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교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어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마모토 군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저는 요즘 오빠라고 불리는 게 좋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뭔가 멋있잖아요. 그 말에 여학생들이 웃으며 동의했고 스즈키 양이 이어 말했어요. 저는 키오이를 자주 써요. 귀엽다는 뜻인데 일본어랑 한국어가 섞인 거라 더 재미있어요. 교실 뒤쪽에서 나카무라 군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 한글로 이름을 쓰는데 그게 더 쿨해 보여서 좋아요. 미야자키 양도 거들었죠. 맞아요. 저도 인스타 계정 이름을 한글로 바꿨어요. 팔로워가 훨씬 많이 늘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한일 믹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들에게 이건 새로운 자기 표현 방식이자 또래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 같았죠. 친구들의 호응이 좋으니 타나카 군이 굉장히 신나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재미있는 건 문법 구조도 섞는다는 거예요. 최고인가요? 를 최고가요? 라고 하는 식이죠. 심지어 위험해라는 뜻의 일본어에 한국어 인대를 붙여서 야바인데?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순간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학생들이 모두 공감하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실에서 유일하게 저만 소외되어 있었어요. 타나카 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우리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이름을 쓴 명찰을 다는 게 유행이래요. 어쩌면 이런 한일 믹서가 나중에는 정식 언어로 인정받아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한일 믹서를 사용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한국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이 한국어 유행이 정말 어린 10대 위주의 유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행을 쫓아가려는 일부 10대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더군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언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정말 이런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쓰나요?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가끔은 부모님들도 쓰시는데요. 한국 문화가 너무 멋있어서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역시 한국의 것은 쿨하다 이런 인상을 주니까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방금 전 타나카 군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일 믹서가 우리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더군요. 우리가 영어를 쓰는 거나 한국어를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놀랍게도 반 이상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한 학생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배운 한국어랑 우리말을 섞었으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너도 나도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못 가본 학생들은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외국 문화와 언어가 섞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한국어를 섞어 쓴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말도 소중하지만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들에게 이 현상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경험이자 즐거움인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매년 매학기 수업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는데요. 다들 한국 혈통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숨을 푹 내쉬고 교수 식당으로 갔는데 동료 교수님이 저를 보고 묻더군요. 유키 선생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사토 교수님, 오늘 학생들 발표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너도 나도 한일 믹서라는 걸 쓴대요. 우리말하고 한국어를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사토 선생님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던데. 재미있지 않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어요. 재미있다고요? 우리 언어가 오염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때 옆자리에 카츠로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유키 선생,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건 문화 교류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언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카츠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키 선생, 문화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일본어도 과거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그런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카츠로 교수님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으로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방학을 맞아 조카 마이코가 놀러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마이코를 보자 문득 궁금증이 생겼죠. 마이코, 너도 혹시 한일 믹서 쓰니? 마이코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이모도 안 해? 당연히 쓰지. 요즘 애들 다 그렇게 말해. 한국어 못하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마이코의 가방에 달린 명찰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마이코라고 쓰여 있었죠. 마이코, 그 명찰 한글이구나. 마이코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거 요새 완전 대유행이야. 한글로 이름 쓰는 게 완전 인싸템이거든. 이모, 근데 나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온 거 알아? 진짜 대박이었어. 역시 한국은 최고야.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제 조카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인싸템이니 대박이니 하는 말들도 당황스러웠거든요. 마이코, 잠깐만. 그게 다 무슨 뜻이야? 마이코는 제 반응이 우스운 듯 키득거렸어요. 이모도 참, 인싸템은 잘 나가는 애들이 쓰는 아이템이라는 뜻이고
대박은 최고 엄청 좋다는 뜻이야.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언어학교 쓰면서 그것도 몰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말이, 우리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같은 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쓰는 언어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될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언어 발전의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서글픈 마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인 걸까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본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 걱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학기부터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수업 내용을 크게 바꿨는데요. 우선 일본 고전 문학을 더 많이 다루고 우리 언어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학생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제 강의의 수강 신청 인원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시작은 정말 끔찍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유키 선생 시대에 뒤떨어진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정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외면당한 한 학기가 지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너무 고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문화 언어가 위험에 처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도쿄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문부가 학성과 함께 현대 일본의 언어 교육 방향성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심포지엄의 주요 패널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으니까요. 회의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문부가 학성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시작되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피력했어요. 최근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일 믹서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한국어를 마구 섞어 쓰는 현상인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위험해질 것 같아 우려됩니다. 전통 문화 언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문부가 학성의 한 관계자가 말을 받았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 문화 전반이 변화하고 있어요. 2003년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제4차 시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한국의 최신 유행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학 교수도 의견을 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기 SNS에서 일본 이용자들의 검색어를 분석했더니 한국 패션과 한국 헤어스타일은 물론 한글로 된 해시태그가 100위 안에 들었을 정도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려도 되는 걸까요? 그러자 도쿄대의 한 동료 교수가 말했어요. 유키 선생, 전통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쿄의 한인타운인 시노쿠보는 이제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 하루 10만 명이던 방문객이 지금은 80%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한인 점포 수는 오히려 늘었답니다. 이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문부가 학성의 다른 관계자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양국의 문화가 서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너무 일본의 것에만 집착하면 세계의 흐름을 못 쫓아갈 수 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가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어와 문화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접근이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 주장이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진 것 같아 속상했죠. 다들 저를 구닥다리 취급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좀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음식점, K-팝 굿즈샵, 심지어 한국어학원 광고까지 이런 광경을 보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뒤처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죠. 한숨을 쉬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귀에 들어왔어요. 한국 아이돌 노래였는데 어째서인지 그 경쾌한 리듬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처음으로 그 음악을 편견 없이 들어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생각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도쿄대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제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조교가 급하게 저를 찾더라고요. 나카무라 교수님, 영국에서 심포지엄 참석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국제언어 동향 심포지엄이라고 하네요. 저는 놀라서 초청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언어학 심포지엄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초청된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심포지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얻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면서도 세계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구닥다리인 건지 아니면 중요한 걸 일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 싶었고요. 영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심포지엄 개최 장소인 옥스퍼드 대학에 도착했을 때는 기대감이 좀 더 커졌던 것 같네요. 옥스퍼드 대학의 웅장한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스미스 교수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최근 한국어를 12번째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때문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가? 스미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자음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고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는 다른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어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좀 질투가 났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일본어도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스미스 교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학습 용이성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1시간만 주어진다면 한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22년 45개에서 작년에는 68개로 늘었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한글 사용을 우려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니.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스미스 교수는 계속해서 한글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광복 직후 78%였던 문맹률이 현재는 1% 이내로 떨어졌죠.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크게 평가해 세종대 왕상을 제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한글의 과학성과 접근성 덕분입니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를 보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중국어는 3만에서 5만 자의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학습에 큰 장벽이 됩니다. 스미스 교수는 프로젝터로 중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1960년대에 3,500자의 상용 한자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많다고 판단해 다시 1,800자로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중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려면 핑인이라는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한자도 알아야 하고 그 한자의 영어 발음도 알아야 하는 거죠. 게다가 중국어의 성조 시스템과 수많은 방언까지 고려하면 언어학습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우리 일본어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자를 사용하지만 한글만큼은 아니어도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덕분에 상대적으로 학습이 쉬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스미스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사회, 특히 IT 시대에서 한글의 효율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메시지 입력 속도를 비교하면 한국인이 가장 빠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언어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한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일본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모든 정보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경외심을,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죠.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국에도 한국어가 엄청나게 침투했는데요. 우리는 보다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이제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사용하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옥스퍼드 대학교의 랭귀지 센터도 한국어를 채택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본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미스 교수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회의장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어를 채택한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스미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옥스퍼드 대학 랭귀지 센터의 12번째 외국어로 한국어가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센터는 매년 수천 명의 학생, 교직원, 일반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수요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군요. 기존에는 어떤 언어들을 가르쳤나요? 주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유럽권 언어 8개와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였죠. 한국어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스미스 교수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시아 중동학과의 조지은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는 순수하게 영국 젊은 세대의 수요 때문에 채택되었다고 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젊은 세대의 수요라 단순히 아이돌이나 드라마 때문은 아닌가요? 스미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사실 영국의 MZ세대에게 한국어는 일종의 판타지 언어가 되고 있답니다. 세련되고 쿨한 이미지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이 쿨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스미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학부형들의 수요가 많아 영국의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2년 45개에서 작년에는 68개로 늘고 있고 영국 교육부에서도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어 학습을 장려하고 있답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어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미스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지금 안녕 코리안이라는 7권짜리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어는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쓰고 있죠. 2021년에는 K-팝을 주제로 한 트윗이 전 세계적으로 78억 개에 달했어요. 사람들은 대박 먹방 같은 단어를 자기들 언어와 조합해 쓰면서 즐깁니다. 한류 팬들끼리 가상의 K-세계관을 만들었고 한국어가 그들의 놀이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중심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편협했던 것 같았어요. 스미스 교수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한류가 시들해져도 한국어는 남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의 일본 만화 붐처럼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MZ세대들이 쌓은 문화적 유산은 오래 남을 겁니다. 언어학자라면 한국어를 연구하고 고민해볼 타이밍이에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한국어가 화제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이번 발표들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한글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어요. 한국어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밀러 교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 유감이네요. 독일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24개의 문자로 약 8,000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니 그 효율성이 믿기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온 디퐁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한글은 배우기도 쉽죠. 아침 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면 기본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일본어는 외국인들이 배울 때 꽤 걸리는데 한국어는 그렇게 빠른가요? 그때 중국에서 온 리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중국어나 일본어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과 한글로 치는 것의 속도 차이가 7배나 난다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정보화 시대에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7배나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리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중국어의 경우 한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발음을 영어로 입력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야 해요. 일본어도 비슷하죠. 하지만 한글은 바로 소리나는 대로 입력할 수 있어요. 뒤폰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매우 체계적이에요. 영어는 같은 철자도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다르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나죠.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본어의 가나도 비슷한 원리인데 한자와 함께 쓰다 보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은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다양성이에요. 중국어가 400여 개, 일본어가 300여 개의 음절을 가진 데 비해 한글은 8,000개 이상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한국어를 연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언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과학적 체계를 가진 언어였던 거예요. 옥스퍼드에서의 심포지엄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특히 한국어의 저력과 과학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화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수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더 이상 단순히 전통적인 일본어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현대의 언어 트렌드를 수용하면서도 일본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학과장님을 찾아갔어요. 학과장님, 제가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현대 일본어와 글로벌 언어 트렌드라는 제목으로요. 학과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유키 선생, 당신이 그런 제안을 하다니 놀랍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일 믹서를 포함해 현대 언어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수업이에요. 동시에 이를 통해 일본어의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학과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변화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학과장님께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저는 곧바로 새로운 강의 준비에 착수했어요. 이제 올해 2학기에 제 강의가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수강 신청 기간이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과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번 수업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어요. SNS에서 이 수업에 대한 글을 몇 개 봤는데 반응이 꽤 있던데요. 그래? 어떤 반응들이었어?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들 흥미롭다고 해요. 특히 한국어와 관련해서 깊게 파고드는 것들이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 수업이 SNS에서 언급된 적이 없어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조교의 말을 들으니 약간 기대가 되었어요. 최소한 학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교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수업이 인기 있을 거예요. 조교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강 신청 결과가 궁금해요.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이 수업을 선택할까요? 강의실이 가득 찰까요? 아니면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가질까요? 수강 신청 시작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도전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일본어와 세계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강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과정 자체가 우리 학과와 제 자신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학생들의 관심사와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교육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수강 신청이 시작되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아마도 쿵쾅거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한국어 연구도 꾸준히 해볼 생각인데요. 한국에서도 언어학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한국에 조만간 방문할 것 같아요. 한국에 가게 되면 또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일본 여교수가 생각을 바꾸고 한국어의 과학성과 놀라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